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4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올바른 답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드라마에 나온 얘기를 여기다가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옐런 언니의 행보가 계속 뉴스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네요. 옐런 미 재무장관 금융 제재 시사, 중국의 경고, 러시아 전쟁 추이 이런 부제를 달아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존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일 중국의 은행과 수출 기업에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를 돕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흘간의 방중을 마무리했다. 러시아의 국방산업 기반에 군사품이나 듀얼 유스품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중대 거래를 촉진하는 은행은 미국의 제재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듀얼 유스는 군민 양용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이나 테크놀로지를 의미한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텍스트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그 과잉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전쟁에 대해 중국은 중립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와의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옐런 장관이 떠나기 하루 전에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또 중국에 도착한 거죠. 그 시기도 애매합니다. 중국은 옐런 장관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 싫은 소리 하러 오니까 또 러시아 외무장관이 또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겹치는 하루 정도는 그 일정이 겹치는 그런 일이 있네요. 미국이 금융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제재는 미 재무부의 달러 접근 차단이다. 만일 그러한 제재가 행해지면 국제 업무를 다루는 은행은 존속이 위협받는다. 이미 뭐 그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중국의 공급 면에서의 과잉 투자에 대처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협의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두 미중 워킹그룹 간의 회동으로 다음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옐런 장관은 발표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구두로 뭐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잉 생산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를 워킹 그룹을 통해서 그러면 중국 애들도 그 미국까지 날아가서 하니까 미국 나와바리에 가서 테리토리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미국 테리토리에 가서 구체적인 공급 과잉 제재를 아마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미국 내에서는 또 강성 발언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이어서 블룸버그에서 앞에 내용도 크리스토퍼 어, 콘돈이 얘기 기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옐런 씨 환대에도 정책 안 받고 과잉 생산 능력 해소는 시장 나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대규모 소비 진작책이나 제조업 억제를 수반하는 경제 정책의 전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의 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야, 중국 공산주의가 아담 스미스의 그 시장 경제론을 가지고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좀 다르다는 것 같은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 비즈니스 센터 책임자인 알프레도 몬트포헬 씨는 제조업을 자극하는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 즉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국의 기술 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의한 테크놀로지 자립의 추구는 지정학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향후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래서 기술 자립, 테크놀로지 기술 자립 추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진짜 노력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거 많이 빼가는데 그게 또 빼가는 게 중국 애들도 문제 탓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기술자 애들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마 미인계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반도체 기술들을 팔아 먹어치우는 매국노 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이 기술들을 중국에 팔아 처먹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 놈들이. 중국의 재정성의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마민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차관은 중국이 도산이나 합병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비채산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것은 정부가 죽을 기업은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로 얘기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비판을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미국이 냉전 시 대중접근법을 추구, 즉 중국의 경제 발전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신냉전마저 그건 모르니?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옐런은 중국의 가능한 접근법 중 하나는 수요를 높여 GDP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그는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잉 생산하고 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수출 안 하면은 밀어내기 수출 안 하면은 우리도 경제가 돌아가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수 수요를 올리는 쪽에 정책을 가야 되지 않겠소? 라고 옐런 언니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이 보도글의 원제는 China has too much at stake in industry push to listen to Yellen. 자, 뭐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 봤는데 잠깐 옐런의 그 얘기를 그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 그 너무 많은 게 이해 스테이크 이해가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원제였던 것 같습니다. 나틱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치프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씨 홍콩 재직하고 있는 중인 모양인데 옐런 장관의 대접은 새로운 규제를 회피하려는 중국 측의 시도이기도 하다는 분석. 가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데 뭘 어떻게 대접했는지 모르겠네. 그는 미국의 대중정책은 그가 아니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다른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옐런에게 이것이 마지막 방중일지도 모른다. 선거 전에 미국 대선 전에 유화적인 톤은 이해할 수 있다. 막 엄중한 대응은 다른 고위 관리직에서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옐런 언니는 가서 조근조근하게 여자답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봐서 내용은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또 강한 어조로 압박을 하는 것은 그 다른 관리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시진핑 정권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일한 기술 훔쳐 사람, 물건, 돈 움직임이 점점 더 큰 방향으로
마카베 아키오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미 많이 보도된 거를 잘 요약 정리한 내용인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의 대두의 영향을 받는 나라, 뭐 구미 이런 기업이 좀 라이벌이 돼가고 있고 또 세계 경제의 불투명 요인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기술 유출을 두려워하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기 뭐 많은 나라들이 썼지만은 특히 현저한 것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유출이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뭐 한두 번 살짝 나오고 말죠. 이거 대대적으로 달아가지고 매국노로 몰아쳐야 되는 그런 언론 프레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중국의 천명계획이란 것은 1천명 계획이란 뜻인데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에서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96건이었다. 작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 기업이고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가장 많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EV를 출시하다. 화웨이인가요? 화웨이가 이 전기차까지 내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은근히 자기네들 자랑도 해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대기업은 우리나라 여기에서는 자기 나라 일본이겠죠. 철강, 조선, 자동차 1990년대 이후는 메모리, 반도체나 디지털 가전 등의 제조 기술을 이전 강화했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일미 유럽의 지적 재산이나 제조 장치 등이 필요하다. 그것이 중국으로 반출되었을 우려도 있다. 기껏 한국에다가 잘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중국에 왜 팔아먹니라고 은근히 한국을 또 공격하고 있네요. 공격을 당할 만하면 공격을 받아야 되겠죠. 제 배분이 둔화하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습정권의 정책 방침은 그런 점에서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이미 뭐 경제보다도 정권 유지가 목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 마카베 아키오라는 어떤 저널리스트 같은데 정리를 하면서 특히 한국 너희들 좀 산업기밀보호 잘 하시오라고 또 훈수를 받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국 경제총괄 만나 갈수록 존재감 줄어드는 리창 총리, 임진수 기자가 노컷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양회 주인공은 원래 총리인데 기자회견까지 폐지되면 위상 약화, 차이치 허리펑 등 시진핑 다른 측근들 위상은 급상승, 리창 향한 신뢰 부족인지 계획된 시나리오인지 불분명하다. 이런 사진은 어정쩡하게 혼자 외톨이 돼서 떨어진 것 같은 사진으로 연출해주고 또 인용하는 것은 옛날에 이 시진핑은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옛날에 그 리거창 총리도 요런 모양새로 자기 자리 가서 앉는데 요런 모양새가 연출되는 거 요럴 때 그 시진핑 얼굴을 보면은 글쎄요, 무섭기 좀 뭐, 저건 독재자의 얼굴이라는 게, 어쨌든 저는 푸바오 같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돌려준 그 새끼 그 얼굴이 자꾸 겹쳐지는데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바이든 중 필리핀 물대포 분쟁 개입 드디어 개입을 하네요. 못 참겠다 꾀꼬리 남중국해 합동훈련도 정례화 윤홍우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11일 미일 필리핀 첫 상국간 정상회의서 그럼 10일 날은 기시다하고 정상회의라고 연이어서 필리핀하고도 삼국의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에 미 방위 조약 적용된다. 좋은 얘기지. 중국의 물대포 공격에 미가 직접 대응 시사.
전문가,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 가장 높아. 남중국해에서 호주 등 4개국 합동훈련도 실시. 이거 물대포 쏘는 거 여러 번 나왔죠. 좀 다쳤답니다. 필리핀 그 보급선이. 그리고 세상에 자기네 나라 영해가 이만큼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 나쁜 놈들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를 못할 거예요. 나머지는 공해로 해야지. 자기네들 뭐 얘기가 18일인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 그 정도고 여기 경계되는 데는 뭐 그 같은 해로서 그 쓰는 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필리핀도 하는데 필리핀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여기까지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섬이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또 따지는 거니까 차관 이건 너무했다 이게요. 이거는 너무한 거지. 이게 자기네 나라 다 바다래 중국 애들이. 차관 이게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모양입니다. 보아 뉴스 투데이에서 한국 정찰 위성 2호 발사 성공, 주해 탐지 가능 2024년 4월 9일자입니다. 한국 정찰 위성 2호 발사 성공, 주해 탐지 가능. 여기 제목을 열로 가져왔네. 그리고 쏘아 올리는 그 바로 직후의 그 장면이고 쏘아 올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발사 후 약 2시간 40분 뒤 지상국 교신 성공, 전자파 사 탑재, 적외선 검출 센서 영상 정보 야간 촬영 가능, 한국 국방부 사 위성 내년까지 5개 확보, 북한 무제한 감시 가능, 라진항에 별도로 대형 선박 입항해가지고 북한 유조선 수상한 움직임도 캐치가 됐다고 합니다. 유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 쇼크의 유가 급등, 여름엔 100달러 될 수도, 중동 불안, 멕시코 감산 등 영향, 브렌트유 배럴당 90달러 돌파, 인플레 고금리 장기화 불가피. 장기한 기자가 서울경제 4월 8일 날 보도한 건데 두바이유가 90.74달러, 이게 4월 5일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브렌트유가 91.17달러, 그 다음에 WTI 서부 텍사스유가 86.91달러. 미국 게 제일 싸긴 싸네요. 구멍난 기술 특례, 코로나 전쟁, 인건비 금리 때문에 실적 약속 못 지킨 기업들의 핑계. 자기 책임 아니단 얘기죠. 다 외부 요인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성장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혁신 기업, 이런 걸 위해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란 게 아마 2005년이면 꽤 오래됐죠. 전전 정부부터 해왔던 건데 도입 20년이 다 돼가지만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 중 성공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사실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대나 소나 다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경제가 아주 휘황찬란하겠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96%의 기업이 상장 당시 제시한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4곳 중 3곳은 현재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기술 특례 기업의 81%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게 코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름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뭐 영어로 해놔가지고 도대체 뭔 놈의 를 하는 회사인지. 유명한 데는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 셀트리온이라 그러면은 그 바이오 의약품 그 정도 이제 성공했으면 알게 되는데 나머지들은 다 영어 나부레기로 그렇게 이름을 쳐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뭐 하는지 모르는 회사가 누가 그거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또 묻지마 투자를 하고 이따위 짓들을 해놨으니 그 공모를 하면서 그 공짜로 들어온 돈을 흥청망청 썼는지도 모르죠. 그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런데도 퇴출을 유예해줘 좀비 기업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간 업무를 맡은 증권사도 공모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만큼 객관적으로 하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괴리율이라는 게 추정 순위가 실제간 괴리율이라는데, 뭐 미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쫙 이렇게 있네요. 예, 뭐 더 많이 있겠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사업보고서가 나오면서도 상장사 50억 원, 상장 폐지 위기에 전년비 코스피 62.5%, 퍼센테이지 높지만 숫자는 작고요. 코스닥은 35.5%가 상장 폐지 위기에 있답니다. 신동훈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가 한국 저성장 구조가 뉴노멀이라는 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5개사,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42개사가 외부 감사인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된 위기에 처한 거. 요거 이름을 좀 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태영건설, 카프로 옛날에 잘 나갔는데, EID,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처음으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답니다. IHQ, KH, 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 ENC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 그 다음에 이외에 BK 탑스와 A리츠는 각각 사업보고서 미제출. 그 다음에 하이트론 시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등 3개사는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고. 이런 것은 이제 좀 고난의 행군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맥, 위니아, 시큐레터, 제넨바이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데겠죠. 등 30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 의견 거절,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감사 의견 거절이 가장 센 거고, 그 다음에 한정 의견은 추천 못 하겠다. 이런 얘기고, 셀리버리, KH건설, KH가 앞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요. 뉴지레파마, 버키 스튜디오, 요것도 무슨 드라마 만들고 요런 데 하는 거죠. 등 10개사는 2년 연속 비적정 감사 의견. 버킷 스튜디오도 저도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즈미디어 스마트 솔루션즈는 3년 연속 비적정 감사 의견. 이렇게 이제 쭉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신규 그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도 얘기가 됐고, 26개사는 투자 환기 종목에서 해제된 것도 있다. 그리고 노블 MNB, SL 에너지 등은 감사 지연으로 해서 사업보고서가 지연 제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반도체 지원 효과 검증 일본 돌출 재정심, 일본식 한자들이 돼가지고 한자를 보면 뭐 대충 이해는 하겠어요. 재정제도 등 심의회 재무상의 자문기관은 9일 분과회의에서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으로부터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규정했다는 것은, 전략물자라 그러면 그냥 군수산, 우리는 방위산업이라고 이제 반도체도 방위산업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으로 해놓고 기술 유출하는 기술자들이나 이런 애들은 미인계에 빠지고 돈의 유혹에 넘어간 애들은 그게 그냥 일반 형사법이 아니고 간첩법으로 해가지고 국가 반역죄로 아주 극진의 그 형을 받게끔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강화에 거액을 지금 일본이 쏟아붓고 있는데, 위원들은 경제 효과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해야 되겠고 안정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GDP의 지금 지원액이 0.71%인데 3.9조 앵이에요. 미국은 GDP의 0.21, 그 다음에 그런데도 금액은 크죠. 그 다음에 이 독일이 0.41, 프랑스가 0.2, 영국이 0.04, 한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취재할 때는 이제 한국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니? 이런 생각이 됐는데 일본 국방비는 GDP의 2%까지 올린다고 했으면은 그것도 꽤 그 많이 올리는 건데 그렇다면 0.71%는 매우 높은 지원 수준이다. 그 지원 재정을 어떻게 만들려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지원액은 과연 GDP의 몇 프로일까? 그 클러스터 만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뭐 계속 지금 뭐 만들고 있는데 그게 그 경인 지방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문제인데 문제라고 좀 봐집니다. 이런 경우에 그 저기 국민의힘은 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도 그 전라남도 어디에다가도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광주에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정책 하는 애들은 없는지 몰라. 새만금도 있잖아요. 새만금. 그런 데다가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발표되면서 이 머리들 안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운송비 얼마 안 들어요. 그 유통하는데. 자, 그런데 일본에서 또 이런 그 자괴감에 빠진 그 뉴스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LNG 쇠고기 인력을 팔 수 없다. 일본 기업 몰락의 불편한 현실, 진실이 아니고 현실. 조달의 스페셜리스트, 구매 전문가라는 얘기인 모양입니다. 사카구치 타카노리라고. 저도 막년에 기업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만은 사재기가 상징하는 일본 기업의 몰락에 이르는 체질. 비명은 2021년 초부터 들어왔다. 부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품이라고 얘기하죠. 부품의 하나라도 손에 넣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그 밖에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은 굳이 다 따진다면 모두 다 그렇다. 먼저 올린 전자부품, 재료, 하네스, 기판, 그리고 노동자와 제품을 나르는 물류, 그 모든 것이 부족한 이상 상태에 있었다. 구입처로부터의 납기 회답은 날로 미뤄져 갔다. 29년 말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글로벌 공급망은 그물꽃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 부품의 구매로부터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 상류에서 하류까지 조달, 가공, 재고, 물류. 전쟁도 물류 전쟁이에요. 사실은 어느 나라의 기능 부전은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종업원이 출퇴근할 수 없었다. 생산할 수가 없다. 물건을 옮길 수 없다.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긴 있었죠. 그래서 좀 풀리고 이후 경기 부양에 따라 프로젝트는 빠르게 부활했긴 했는데 곧이어 납기 문제가 힘들어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러나 왜인만 이유가 있는 걸까? 외인이라고 했는데 외부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외부 요인만 이유일까? 물론 코로나19 사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요한 변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인이지 최근의 매수패는 일본의 내부 요인이 마침내 표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사실 내부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신중한 자세로 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내인은 우선 일본 경제 전체의 조락이다. 현상을 부감하면서 하나하나의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심층에도 도달하고 싶다라고 그 이 사타구치 타카노리는 얘기했어요. 부분도 보지만 전체도 자기는 본다. 요거 TOC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매수패의 진인으로서의 근본 원인은
기능 부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있네요. 트럼프가 부활하면 대만 침공은 정관. 에, 이게 한자는 봤어요. 대충 뜻은 이해하겠어요.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대만 침공은 우크라이나는 분할이 될지 몰라고 악몽인가 설득 위해 일본 정계에 올라가 나섰다. 이렇게 되는데 주간 현대 고단샤에서 현대 비즈니스에서 발췌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호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까?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이라는 문구의 약칭이다. 아, 트럼프를 호랑이로 비유하고 있네요. 라이언이 아니고 2027년이 다가온다. 왜 이런 소제목을 했는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요게 그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요거 같기도 해요. 시 주석이 국민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선을 넘는다는 경계감도 칙칙하다. 우리말로 그게 경계감도 뭐 만연한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아주 그냥 그 속어로 썼지만은 그냥 가슴에 와닿네요. 만일 중국이 대만에 공격을 가하면 대한 해협은 봉쇄되고 물류 기능이 마비돼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도 매우 큰 타격을 받겠죠. 트럼프 대만 유사시 관심 없다. 그래서 아소 타로라고도 얘기하고 아소따로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소따로 재방미 시나리오가 있다. 언제 방미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총리도 한 번 했는데 짧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민당의 실세라는 설이 있어요. 그죠?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체제와 같은 경제협력이 백지로 돌아간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하량도 있을 수 있다. 나토 협력 체제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더욱 성장해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층이 불안정화는 피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가 할양된다. 이코노미스트지가 경계감도 여기서도 칙칙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일 정상화의 공로자는 아소입니다. 자기네가 먼저 그 정치에 올라가 중절모 쓰고서 그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가 또 그 이태원 사건이 있은 후였죠. 그래서 그 윤 대통령 만나고 해가지고 또 윤 대통령이 이 일본을 직접 방문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먼저 가기 전에 사실 손을 일본이 먼저 내밀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관, 일본 정치에 큰 영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로스차일드 가문과고 뭔가 인연이 있다. 글로벌 금융 세력과 뭔가 인연이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